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전차 이야기네요. 오늘은 K방산 라이벌체 4탄 우리 K2 전차와 지금 가장 핫하게 격돌하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레오파드2 전차는 이미 전차계의 베스트셀러죠. 등장 당시부터 나토 국가에 불티나게 팔리며 서방제 전차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그렇게 우수해서 이랬단 말인가요? 그리고 아직까지 레오파드2 전차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샤르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우리 K2 전차와 호각을 다투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레오파드2의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독일의 재무장이 인정된 이후 최초로 개발된 전차인 레오파드 1이 독일에서 나왔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나왔어요. 명품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개발된 직후 1965년에 소련의 115mm 활강포를 장착한 T-62가 느닷없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방 측에서는요, 베일에 쌓여있던 T-62의 성능을 과대평가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서독은 T-62에 대항할 목적으로 1970년대 취역을 목표로 KPJ-70, 미국명은 MBT-70이죠. 이 MBT-70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허준 씨하고 함께 밀폭했었거든요. MBT-70? 그거 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MBT-70은요, 재원상으로는 우수한 전차였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졌고 생산 비용도 예상보다 엄청나게 상승해서 미국과 서독에서는 결국 이 전차의 개발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취소해버렸죠. 이후 서독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전차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개발 작업은 레오파드 1과 KPZ-70의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과 최신의 군사과학 기술을 기초로 기동력, 공격력, 방어력의 세 가지 기본 능력과 여기에 더해서 생존성, 신뢰성, 정비성, 그리고 내구성 등의 기능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됩니다. 레오파드2의 개발 작업은 공식적으로는 1969년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66년부터 이미 개발 계획은 진행이 됐죠. 65년에 레오파드1의 부대 배치가 개시된 직후에 서독이 보유하고 있는 1000대의 M48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레오파드1의 성능 향상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의 주 계약자인 크라우스 마파이사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주도가 되는데, 이 레오파드1의 성능 향상형을 카일러라고 했어요. 카일러라고 불렀는데, 이게 MBT-70 개발이 취소된 이후에 차기 전차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에 레오파드2의 개발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1970년 12월에 레오파드2의 1호차가 크라우스 마파이사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2차 프로토타입 17대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능 실험과 실전 부대에서의 운용 실험이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17대가 나왔는데 이 중 10대는 라인메탈사의 51구경의 105mm 활강포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7대에는 라인메탈사의 최신형 44구경장의 120mm 활강포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 육군에서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9대를 사용해서 주행, 사격 등의 성능 실험과 운용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대요. 그래서 엔진, 주포, 현가장치 등에서 2가지 이상이 제한되어서 동시에 실험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2의 실험은 국외에서도 행해졌습니다. 1975년에 캐나다에서 영하 40도의 할렌지에서의 엔진 운용 실험이 실시가 됐죠. 그 후에 미국의 유마에 위치한 사막에서도 실험이 실시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미 육군에서요, 레오파드2에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과 서독의 전차 공통화의 실험이 다시 행해지게 되죠. 바로 레오파드2AV와 미국의 XM1의 성능평가 시험이 그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밀폭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밀폭 좀 봐주세요. 아무튼 계획은 다시 엎어졌죠. 다만 독일제 신형 120mm 활강포의 깊은 인상을 받았던 미국에서도 120mm 활강포의 위력을 높이 평가해서 1985년부터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의 라이센스형인 M256을 M1 전차에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M1A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전차의 비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평가 결과가 유출이 됐죠. 그 결과에서는요, 두 전차는 기동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엔진의 신뢰성과 연비 등에서 레오파드 2AV의 MTU-873 엔진이 우수했다. 그 다음에 방어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오파드2가 우수했지만 결국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에서 채용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미 미국은요, 레오파드2 AV와 XM1의 비교 성능 시험에 관계없이 XM1의 채용을 내정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 레오파드2 AV는요, 더욱 개량이 가해져서 1977년 소속 육군이 채용을 발표하죠. 그래서 M48A2 교체형으로 1054대가 레오파드2라는 이름으로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5일에는 크라우스 마파이사에서 양산형이 출고되기 시작했죠. 한편 네덜란드도 1979년에 센츄리온과 AMX-13의 대체형으로 445대의 레오파드를 발주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육군은 1985년에 미국의 M1과 레오파드2를 비교 심사한 후에 무려 380대의 레오파드2를 발주하죠. 하지만 레오파드1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독자적인 전차 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에 채용된 데 비해 레오파드2가 처음 나왔을 때는 예상과는 달리 그리 많은 국가에서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3세대 전차를 채용하기 꺼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레오파드2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거의 서방 세계의 전차 시장을 평정하다시피 합니다. 이 레오파드2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화끈하게 공격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오파드2 전차의 주 무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RH120mm 활강포입니다. 포신 길이가 44구경 약 5.3m 정도 되고요. 포신 내 강도의 증가를 위해서 저온 가공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포신 내면에 크롬 도금을 해서요, 포신의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표준이 700발까지예요. 굉장한 거죠. 발사 시 포신 내 압력은요, 7192기압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의 중량 자체가 3톤이 넘고요. 포의 후퇴 작용은요, 이중에 유압식 주퇴기를 사용합니다. 주퇴기 여러분 아시죠? 그 포를 팡 발사하면 이게 충격 완화를 위해서 포를 후퇴시키고 이걸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는 그런 장치예요. 이걸 주택이라는데 이걸 이중 유압식으로 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 보통 후퇴하는 길이가 한 34cm 정도로 억제가 된대요. 그리고 발사 속도는 분당 9발입니다. 레오파드2의 포와 포탑의 구동 방식은요, 전기 유압식입니다. 탄도 계산기의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요. 포의 고조각은 플러스 20도에서 마이너스 9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초당 10도를 움직일 수 있고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포탑의 구동은 초당 40도를 회전시키면서 9초에 360도를 회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주포를요, 차체의 진동, 방향, 경사에 관계없이 목표에 유지하는 주포 안전장치는 겨냥된 목표에 대해서 포신과 포탑이 컴퓨터의 통제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포탑 앞에다가 이렇게 맥주잔 놓고서 막 움직이는 거. 그리고 레오파드2의 사용 탄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APF-SDS탄과 히트탄이죠. 특히 날탄인 APF-SDS는요, 애초 DM13과 DM23 두 종류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관통자 길이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DM13은 2000m 거리에서 RHA, 그러니까 균질 아변강판 기준 340mm의 관통력을 보유하고요. DM23은 같은 조건에서 420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는 DM33이, 1990년대에는 DM38이 개발되어서 배치가 되었죠. 숫자가 늘어날수록 관통자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DM33은 관통자 직경이 28mm고요. 직경대 길이비가 1대 19입니다. 그리고 포구 초속은 1650m/s죠. 관통자의 주재료는 텅스텐입니다. 그래서 균질 아변강판 기준 약 한 48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요, DM33에서 관통력이 개선된 DM43이 나왔는데요. 요건 한 관통력이 550mm 정도 돼요. 그리고 1999년에 개발된 DM53은요, 관통력 4사 구경장 기준 630mm급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2005년에 DM63 또한 배치가 됐죠. DM63은요, 관통자와 장악의 화력은 DM53과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뭐냐? 둔감 장약을 사용했다는 거죠.
둔감장애, 지난번 PGDT 2000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둔감장애를 사용해서 기후 또는 온도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DM53탄의 포구 압력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이 포구 압력이 관통력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독일은 환경 문제와 승무원의 건강상 문제로 열화 우라늄을 사용한 관통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독일이 열화 우라늄을 가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원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하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우라늄 광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핵 재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라늄에 관한 소재를 얻기가 쉬워요. 또한 이 열화 우라늄 같은 뛰어난 소재가 텅스텐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막 만들어 제낄 수 있었다는 얘기지. 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독일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은 어쩔 수 없이 뭐에? 텅스텐에 올인했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독일은요, 관통력 강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요, 4.4 구경장 전차포를 레오파드 2A6에서 5.5 구경장으로 교체합니다. 좀 더 긴 포예요. 그리고 이 역시 우리나라가 강하게 참고한 사항이죠. 그런데 열화 우라늄을 쓰는 미국은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4.4로 만족합니다. 포탄은 총 42발을 탑재하고요. 14발은 포탑 후부에, 28발은 조종수 옆에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기관총 2정을 탑재하고요. 한 정은 동축, 한 정은 장전수 해체 앞에 설치합니다. 탑재 탄수는 4,750발입니다. 연막탄 발사기는 포탑 후부 양옆에 8발씩 16발을 장착하고요. 발사 시에는 60m에서 150m까지 연막을 분포해서 전차를 보호하게 됩니다. 조작은 내부에서 발사 스위치를 누르면 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가요? 네, 레오파드2의 사격 통제 장치는 출현 시에는 비교적 우수했었습니다. 3세대 전차로서는 최초로 독립된 전차장용 파노라마 사이트를 보유했었고요. 현재도 그 우수성은 정평이 나 있죠. 레오파드2 전차의 전체 사격 통제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3세대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의 모델이 될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구성 요소는 EMES-15 포수용 사이트, 그 다음에 페리 R17 전차정용 사이트, 그 다음에 FLT2 탄도 컴퓨터와 부수 장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 포수용 사이트는요, 레오파드2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포탑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축 안전장치를 가진 쌍안식의 조준경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연령상,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가진 통합형이죠. 주간 탐색 공격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면 배율 12배가 나오고요. 연령상 장비는 PZ-B200을 쓰는데 2500m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야간과 악천 후 연막 위장된 목표 탐색도 조준이 가능하죠.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측정거리는요, 400에서 4000m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측정거리가 다른 나라 전차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는 한 5000m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120mm 활강포의 유효 사거리도 3500m 정도고요. 실제 전투도 4000m 이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5km밖에 우크라이나군 전차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잡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날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전차 미사일을 쏜다 그렇다면 이 거리 측정기의 측정이 짧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참고로 레오파드2는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용으로요, 페로 Z18이라는 망원경을 장착합니다. 차장용 사이트 페리 R17은요, 주간 수행용의 단안식 파노라마 사이트입니다. 배율은 2배와 8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차장용 큐폴라의 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격과 진동에 대비해서 전자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트의 조준선에 목표를 포착하고 포와 포탑을 자동적으로 지향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페리 R17은 주간용이에요. 야간에는 포수용 사이트 연령상 장비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탄도 계산기 FLT2는요, 중요한 탄도 재원, 그러니까 거리, 방위각, 목표의 이동 방향과 속도 등등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경사, 환경, 그러니까 뭐 온도, 풍향, 기압 이런 것 등등을 계산하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전차장용 사이트와 포수용 사이트에서 지시된 목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 컴퓨터는요, 120mm 활강포를 목표에 지향하기 위해서 포신과 포탑을 움직여 조준하고 이동 시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레오파드2 초기형에는 이 환경 센서가 존재했는데 레오파드2 A2형부터는 이게 폐지돼요. 그리고 이전 생산형에서도 이 환경 센서, 그러니까 그 풍향 센서죠. 풍향 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철거됩니다. 그 대신 온도, 풍향, 기압 등의 평균치를 탄도 계산기에 입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2는요, 여러분들, 타국의 3세대 전차에는 전부 탑재되어 있는 측풍 감지 센서를 전부 다 철거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유럽의 교전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생각했대요. 유럽의 교전거리 짧지 않거든요? 유럽 평원에서 장거리 전차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특히 러시아를 상대로선. 이건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이 유럽의 교전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전차 위치에 있는 측풍 감지기로는 멀게는 2km밖에 있는 전차에 대한 명중률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변수 때문에 탄도 계산에 느려져서 대응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레오파드2의 사격 통제 장치는 등장 당시에는 첨단이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구식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오파드2는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특히 사격 통제 장치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사격 통제 장치는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레오파드2 A6부터 점차 제대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A6부터는 어떻게 개량이 됐느냐? 우선 차장용 파노라마식 페리스코프가 적외선 영상 장치가 추가된 페리 R17A2TIM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차장용 해치 후방에 위로 돌출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종래의 레오파드 A4형에서는요, 차장이 적외선 영상을 보려면 포수용 조준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차장용으로 독립해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헌터킬러 능력이 부여된 거죠. 그 다음에 전차포 제어 시스템은 전기 유압식에서 완전 전동식으로 변경됐고요. 이 개량으로 포탑의 선회에 있어서 소음, 소비 출력, 열 발생 등이 모두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비성이 크게 향상됐죠. 그 다음에 거리 측정기의 프로세서도 변경돼서 거리 측정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고요. 그리고 레오파드2 A6에 와서야 차내 관성 항법 장치가 장비가 되고, 이를 위해서 GPS 안테나가 설치가 돼요. 이 장비는 이제 미국제 장비예요. GPS니까.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의 자회사인 라이테프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후 레오파드2는요, 2A7에서 다시 측풍 센서를 장착하고요. 떼냈었던 거 다시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죠. 아무튼 왜 이렇게 레오파드 제조사 혹은 독일 연방군이 이렇게 레오파드2의 사격 통제 장치 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